1분만 들으면 제인에어 읽은 척 할 수 있어. 학대와 멸시 속에 자란 고아 소녀 제인. 가진 건 없지만 그녀에겐 단 하나 꺾이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지. 당당히 교사로 성장한 제인은 대저택의 주인 로체스터와 사랑에 빠져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만 다락방에 광인이 된 그의 아내가 갇혀 있음을 알고 두 번째 부인은 될 수 없어 그를 떠나. 이후 제인은 온갖 고생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살지. 그러던 중 로체스터가 애타게 부르는 환청을 듣고 달려가니 저택이 불에 타 부인은 죽고 로체스터는 두 눈과 한쪽 팔을 잃은 상태였어. 제인은 그의 손과 눈으로 살겠다며 이번에는 자기가 청혼해.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 샬럿 브론테는 말해. 어떤 삶을 살든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외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잘났어도 못났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하겠어. 나 자신을 넘치도록 사랑하면 비로소 남도 사랑할 여유가 생기겠지.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누는 거야. 1분만 들으면 주홍 글자 읽은 척 할 수 있어. 17세기 엄격한 청교도 마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아이를 낳은 죄로 가슴에 간통을 뜻하는 주홍 글자 A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여인이 있어.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끝내 딸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 그녀와 간통한 남자는 목사 딤스데일이었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속으로 썩어가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죽어. 헤스터는 자신에게 채워진 치욕의 굴레를 받아들인 채 딸을 키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 시간이 흐르자 이제 사람들은 A를 간통이 아닌 천사로 읽기 시작해. 세상의 낙인을 영광의 증표로 바꾼 거야. 호소는 묻고 말해. 드러난 죄와 숨겨진 위선 중 뭐가 더 무겁냐고. 진짜 도덕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다고.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주홍 글자를 숨기고 살아. 타인의 죄를 묻기 전에 나부터 살펴야 할 이유겠지. 계속 나를 돌아보며 사는 거야. 1분만 들으면 데미안 읽은 척 할 수 있어. 부모님의 보호 아래 밝은 세계에서 자란 소년 싱클레어는 동네 양아치 크로모의 협박과 괴롭힘으로 어두운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신비로운 전학생이 바로 데미안이야.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괴롭힘에서 구해주고 그동안 믿었던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들려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 후 싱클레어는 안락했던 자신의 세계를 깨고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신 아브락사스를 향한 고독하고 치열한 여정을 시작하지. 세월이 흘러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은 싱클레어는 병상에서 환상처럼 데미안과 마주해. 데미안은 이제 내가 보고 싶을 땐 너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줘. 헤르만 헤세는 물어. 진짜 나로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깨야 할 알은 무엇이냐고. 그걸 깨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석할 수 있어. 선악을 넘어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지금껏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던 알이 깨질 거야. 1분만 들으면 대위의 딸 읽은 척 할 수 있어. 18세기 러시아 젊은 장교 그리뇨프는
복무 명령을 받고 변방 요새로 가던 중 눈보라 속에서 길을 알려준 불황자가 고마워 토끼 가죽 외투를 선물해 무사히 도착한 그는 요새 사령관인 대위의 딸 마리아와 사랑에 빠지지. 하지만 농민 반란이 일어나 요새가 함락되면서 사령관 부부는 처형당하고 두 사람은 사로잡혀. 그런데 알고 보니 반란군 수장 뿌까초프가 바로 그때 외투를 준 그 불황자였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뇨프만은 풀어주지. 마리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리뇨프는 뿌까초프와 기묘한 의리를 나누며 우여곡절 끝에 마리아를 고향으로 탈출시켜. 이후 반란은 진압되지만 그리뇨프는 반역자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해. 그러자 이번엔 마리아가 예카테리나 여제에게 탄원해 그의 누명을 벗기고 마침내 두 사람은 그토록 바라던 사랑을 이뤄. 작가 뿌시킨은 말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조차 사랑과 명예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옷은 새 것일 때부터 아끼고 명예는 젊었을 때부터 지키라는 말이 있어. 힘겨운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나만의 사랑과 명예가 있다면 나눠보자. 서로 힘이 되게. 1분만 들으면 이방인 읽은 척할 수 있어. 알제리의 평범한 회사원 메루소. 그의 삶은 한마디로 무덤덤이야.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고 다음날 해변에서 마리를 우연히 만나 수영하고 영화 보고 같이 자. 자기 내연녀를 두들겨 팬 이웃 남자 레몽의 증인을 서주기도 해. 그러던 어느 날 메루소는 레몬과 그 내연녀 아라빈 오빠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 우발적으로 아라빈을 총으로 쏴 죽여. 체포된 메루소는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 죽음에 안 울었고 여자를 만났고 영화를 봤고 잤고 그리고 신앙이 없음을 더 문제 삼아.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여. 알베르 까미는 보여줘. 세상은 그냥 이렇다고. 의미 없고 부조리하다고. 사회의 기대와 다른 행동과 태도가 우릴 이방인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불편한 관심보다 편안한 단절을 바라는 이들도 많아. 그게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들 해. 부조리를 조리라고 강요하지.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사형수야. 언젠가 반드시 운명에게 죽임을 당해. 죽음 말고 조리 있는 건 세상에 없어. 1분만 들으면 폭풍의 언덕 읽은 척할 수 있어. 폭풍의 언덕은 언쇼가의 저택 이름이야. 집 밖에선 늘 바람이 휘몰아치고 집안도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곳이지. 어릴 적 이 집에 들어온 고아 히스클리프는 언쇼의 딸 캐서린과 서로 하나의 영혼이라 믿을 만큼 깊은 사랑에 빠져. 하지만 훗날 캐서린은 신분 상승의 욕망으로 히스클리프를 버리고 부유한 린턴가의 에드거와 결혼해. 히스클리프는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폭풍의 언덕을 떠났다가 몇 년 뒤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와. 그리고 잔혹한 복수를 시작하지. 언쇼가와 린턴가 모두를 파멸시켜. 캐서린이 죽어도 그의 광기는 사그라지지 않아. 평생 그녀의 무덤가를 맴돌며 환영을 쫓다가 정신이 망가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작가 에밀리 브론테는 보여줘. 사랑은 얼마든지 증오로 바뀔 수 있고 두 감정 모두 같은 이유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우리의 감춰진 야수성 또한 실존의 한 부분이라고. 히스클리프가 그토록 찾으려고 한 건 캐서린의 육신이 아닌 두 사람의 찢겨진 영혼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어. 영혼이 찢기는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 알겠지.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를 증오가 차지한다면 가슴이 정말로 아플 것 같아. 1분만 들으면 위대한 개츠비 읽은 척 할 수 있어. 1920년대 재즈 시대 뉴욕. 모두가 궁금해하는 미스터리한 백만장자 개츠비가 있어. 매주 자신의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지만 정작 그는 파티를 즐기지 않아. 그 모든 건 단 하나, 첫사랑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 마침내 개츠비는 데이지와 재회하고 다시금 사랑에 빠져들지만
이미 유부녀가 된 데이지는 갈팡질팡 마음을 잡지 못해. 그런데도 개츠비는 과거의 사랑을 완벽히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 하지만 욕망과 질투, 계급과 도덕의 벽 앞에서 상황은 계속 꼬여가고 데이지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책임을 개츠비가 뒤집어쓰게 돼. 그리고 그가 자기 아내를 차로 치었다고 여긴 남자의 총을 맞고 개츠비는 허망하게 죽고 말아. 화려했던 파티와 달리 개츠비의 장례식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어.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 작품에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공허함과 낭만적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어. 개츠비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을 쫓았고 그 환상 때문에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인 거야. 1분만 들으면 안나 카레리나 읽은 척할 수 있어. 19세기 러시아 귀족 부인 안나는 사교계의 꽃이었어.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둔 그녀였지만 매력적인 젊은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말아. 불륜이었어. 애까지 낳았어. 하지만 모든 것을 내던진 대가는 사교계의 냉대와 점점 식어가는 브론스키의 마음뿐이었지. 삶의 의미를 잃은 안나는 돌진하는 기차에 몸을 던져 죽어. 한편 한때 브론스키를 좋아했다가 상처만 입은 순진한 처녀 키티는 순수한 시골 지주 레빈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와 소박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의 의미를 찾아나가. 톨스토이는 보여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함을, 의미 없는 행복은 공허하고 성장 없는 사랑은 맹목적임을. 뜨겁기만 한 사랑의 불꽃은 이내 꺼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거야. 사랑이 행복이 되려면 사그라질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만은 남겨둬야 해. 우린 그걸 책임이라고 불러. 1분만 들으면 변신 읽은 척할 수 있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기 몸이 거대한 벌레로 변했음을 알게 돼. 그는 외판원으로 일하며 은퇴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성실한 아들이자 오빠였어.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흉측한 괴물이 된 거야. 가족들은 처음엔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가. 어머니는 그저 방관하고 아버지는 벌레가 된 아들의 등에 사과를 던져 박히게 만들지. 그나마 다정했던 여동생조차 역겹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 방에 갇혀 가족의 냉대와 혐오를 견뎌내던 그레고르는 자신이 더는 아들과 오빠가 아니라 쓸모없는 벌레일 뿐임을 깨달아. 결국 그는 가족을 향한 마지막 애정을 품은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 햇살 좋은 교외로 소풍을 떠나. 프란츠 카프카는 보여줘 우리의 관계가 그저 효용가치로 전락했을 때의 모습을. 인간적 실존보다 경제적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을. 우리라고 벌레가 안 된다는 법이 있을까? 그때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은 있을까?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 1분만 들으면 햄릿 읽은 척할 수 있어. 촉망받던 덴마크 왕자 햄릿.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삼촌이 왕위를 찬탈하더니 어머니는 시동생인 그와 결혼까지 해버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나 숙부가 자신을 독살했다며 복수를 부탁하지. 하지만 햄릿은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었어. 괴로운 마음을 미친 척 연기로 가리고 독살 장면을 연극으로 올려 숙부를 떠본 끝에야 의심은 확신이 되지. 그래도 햄릿은 곧장 칼을 뽑지 못해. 그러는 사이 햄릿의 마음을 알게 된 숙부도 그를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죽어.
어머니도, 연인도, 삼촌인 왕도, 햄릿 자신도. 셰익스피어는 보여줘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용기 없는 결단의 허망함을, 두려움보다 더 비극적인 주저함의 결과를.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 살든 죽든 주저한 게 문제였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느냐를 봐야 해. 고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1분만 들으면 무기여 잘 있거라 읽은 척할 수 있어. 이야기는 제1차 대전이 한창인 이탈리아 전선에서 펼쳐져 이탈리아군 구급차 부대 소속 미국인 장교 헨리는 야전병원에서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을 만나 사랑을 키우던 중 부상을 당해 후송되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캐서린과 재회해 더 깊은 사랑에 빠지지. 두 사람의 사랑은 생지옥 같은 현실에서 겨우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었고, 캐서린은 아이를 갖게 돼. 하지만 전선이 붕괴되면서 헨리의 부대는 낙오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진영에 합류하지만 탈영으로 오인받아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탈출해 캐서린과 함께 스위스로 도망쳐. 그렇게 전쟁을 피해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캐서린은 출산 도중 숨을 거두고 아이도 죽은 채로 태어나고 말아. 결국 헨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잔혹한 현실 앞에 홀로 남겨져.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저 보여줘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무관심한 힘을. 꼭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삶의 고통은 어디에나 있다고. 전쟁 중에도, 탈출할 때도, 캐서린이 죽을 때도 비가 내렸어. 세상은 비극에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그저 비를 내릴 뿐이야. 그렇지만 남겨진 헨리는 빗속을 뚫고 묵묵히 걸어서 돌아갔어. 두 다리가 남아있는 한 걷는 거야. (1분만) 들으면 멋진 신세계 읽은 척할 수 있어. 멀고도 가까운 미래, 인류는 따뜻한 엄마 뱃속이 아닌 공장의 차가운 배양병에서 태어나 외모와 지능으로 계급이 정해지지만 철저한 세뇌로 아무도 불만이 없지. 늙지도 병들지도 않아. 좀 우울하다 싶으면 소마 하나를 먹으면 돼. 기가 막혀. 완벽하게 설계된 행복 시스템이지. 그런데 야만인 구역에서 온 원주민 청년 조는 이 문명 세계가 끔찍해. 가짜 행복에 중독돼 사랑도 예술도 고통도 잊은 좀비들만 득실될 뿐이야. 조는 늙고 병들고 고통받을 자유를 갈망하지만 이 차디찬 유토피아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어. 올더스 헉슬리는 물어 그저 안락하기만 하면 과학의 노예가 돼도 좋냐고. 고통 없는 삶이 가슴을 뛰게 하냐고. 그런 세상이 정말 멋지겠냐고. 똑같이 박제되는 행복은 내 것이 아니야.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해야 사람이야. 소마가 필요 없는 진짜 행복은 그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임을 잊지 말기로 해. (1분만) 들으면 전쟁과 평화 읽은 척할 수 있어. 나폴레옹이 유럽을 집어삼키던 19세기 초 러시아를 뒤흔든 전쟁 속 두 남자. 임신한 아내를 두고 기어이 전장에 뛰어든 안드레이에게 명예와 영광은 삶의 전부였어. 반면 사생아로 태어난 피에르는 운 좋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해. 안드레이는 죽고 피에르는 살아. 전쟁터에서 안드레이는 알게 돼 그토록 갈구했던 명예는 권력자들이 심어놓은 허상임을, 변치 않는 푸른 하늘만이 진실임을. 전쟁을 피해 살다가 포로로 붙잡힌 피에르는 수용생활 끝에 깨닫지. 행복은 대단할 것 없이 고통 속에서도 나누는 빵 한 조각이자 살아있음 그 자체임을.
톨스토이는 말해 전쟁이든 평화든 역사를 움직이는 건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개인들의 의지라고, 삶을 향한 사랑과 희망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영원한 평화나 영원한 전쟁 따윈 없어. 전쟁 같은 평화와 평화로운 전쟁만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 더 자주 푸른 하늘을 올려다봐야겠지.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살아냈고 내일도 기꺼이 살아가겠다고. 1분만 들으면 생의 한가운데 읽은 척할 수 있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야 해. 상처받아도 아파도 저주스러워도. 자기만의 생을 밀어붙이는 여자 니나. 이 이야기는 18년 동안 그녀를 짝사랑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의사 슈타인의 편지와 일기로 니나의 폭풍 같은 삶을 추적해. 니나는 행복을 구걸하지 않았어. 나치에 저항하다 투옥되고 가난과 배신을 겪으면서도 끝내 자기 삶의 주권을 놓지 않아. 니나에게 자유란 안정이 아니야. 타인에게 의지해 겨우 얻어먹는 콩고물 같은 건 더더욱 아니었지. 니나는 슈타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갈해. 당신이 내 인생을 당신 인생처럼 만들려고 하는 걸 참을 수 없다고. 루이제 린저는 말해 자유는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 서서 온몸으로 생을 살아내는 데 있다고. 생의 의미를 묻지 말고 생을 살라고. 의욕을 갖지 않으려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는 니나의 말이 맞아. 그렇기에 오늘 우리 하루가 고달픈 건 생의 한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야. 1분만 들으면 빨간 머리엔 읽은 척할 수 있어. 농사일을 도울 남자아이를 입양하려던 초록지붕집에 배달사고가 일어나 고아원 실수로 수다쟁이의 몽상가인 빨간머리 소녀 앤이 도착하지. 주인 남매는 실망하면서도 아이를 내칠 수 없어 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예상대로 앤은 온갖 사고를 치지만 엉뚱하고도 사랑스러운 매력에 모두가 무장해제되고 말지. 앤은 다이애나와 단짝이 되고 라이벌 길버트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우정을 쌓아가. 앤은 긍정 그 자체였어. 아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너무 즐겁고 내일은 아직 실패하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 너무 기대돼. 앤은 그렇게 어엿한 숙녀로 성장해. 몽고메리는 말해 삶의 모퉁이에 뭐가 있을진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게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행복한 상상은 도피가 아니라 내 삶을 나만의 예쁜 색깔로 칠하는 마법이라고. 우리 삶이 어떻게 마냥 아름답기만 하겠어. 작은 순간의 기쁨도 흘려버리지만 않으면 돼. 이왕 사는 것 앤처럼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네 하고 외치며 오늘을 시작해보는 거야. 1분만 들으면 파우스트 읽은 척할 수 있어. 세상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도 진리를 못 찾아 절망한 노학자 파우스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지. 젊음과 현세의 쾌락을 맛보게 해주는 대신 가장 행복한 순간 그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계약은 성사됐어. 젊어진 파우스트는 비록 비극이었지만 순결한 처녀 그레텐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권력의 정점에 서보기도 해. 하지만 그 어떤 쾌락으로도 갈증을 채우진 못했어. 그러다 늙음하게 사람들을 위해 낙원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드디어 깨달음에 이르러 최고의 행복을 느껴. 그 순간 약속대로 메피스토펠레스가 그의 영혼을 거두려 하지만 천사들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로채. 죄 많은 삶이었으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했던 지향성이 그를 구원으로 이끈 거야. 괴테는 말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방황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의 증거라고. 완벽한 순간은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내일도 우리는 기어코 앞을 향해 나아갈 거야. 1분만 들으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읽은 척 할 수 있어.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기질의 골드문트는 아버지 뜻에 따라 수도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지적이고 이성적인 수도사 나르치스를 만나지.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성향으로 서로에게 강한 이끌림을 받고 깊은 우정을 나눠. 하지만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의 기질이 수도 생활과 맞지 않음을 헤아리고 그가 수도원을 떠나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 골드문트는 끝없이 방랑하며 사랑과 고통, 예술과 폭력, 풍요와 결핍을 온몸으로 느끼지. 수십 년 후 수도원으로 돌아온 골드문트는 나르치스와 재회하고 그의 품에서 죽어. 두 사람은 상반된 삶을 살았지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친구이자 거울이었어. 갈라선 길이 아니라 나란히 흐르는 강이었지. 작가 헤르만 헤세는 말해 우리에게는 지혜를 추구하는 나르치스와 삶 자체를 기꺼이 껴안는 골드문트 모두가 필요하다고. 어느 한쪽만으로는 살 수 없고 끊임없이 방황과 고민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고.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두 불꽃을 태우기도 하고 꺼트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조화로운 삶을 찾으려고 애쓸 뿐이야. 우리 모두 그런 존재들이니까. 1분만 들으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읽은 척 할 수 있어. 19세기 런던 명망 있는 의사이자 과학자 헨리 지킬. 그는 인간의 내면에서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믿고 금단의 약물을 만들어 그러고는 스스로 실험체가 되지. 약을 마시자 그의 악한 본성이 집약된 존재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하게 돼. 하이드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좋았어. 짜릿했어. 중독됐어. 하지만 과했어. 아이든 어른이든 막 죽여.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약 없이도 튀어나와. 이 순수 악을 없앨 방법은 하나뿐이었지. 지킬 박사이자 하이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말해 우리 안에 선과 악은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끊임없는 선택과 조절의 문제라고.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하이드 하나쯤 품고 살잖아. 그 모습도 우리야. 너무 옥죄기만 하면 사달이 나게 돼 있어. 가끔씩 풀어주고 살아야 큰 사고가 터지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린 알아. 1분만 들으면 대지 읽은 척 할 수 있어.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부 왕농에게 땅은 세상의 전부였어. 예쁠 건 없어도 알뜰하고 강직한 오란과 결혼해 자식도 낳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 전쟁과 기근 속에서 큰 고생도 하지만 결국 엄청난 부를 쌓으며 대가문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돼. 그러나 풍요가 찾아오자 비극도 시작됐어. 시간이 갈수록 조강지처인 오란을 외면하고 첩지를 거듭하며 향락과 사치를 일삼지. 집안은 개판이 됐고 가슴앓이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주던 오란마저 세상을 떠나. 왕릉은 그제야 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만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어. 죽음을 앞두고 왕릉이 절대로 땅을 팔지 말라고 당부하자 아들들은 그러겠노라 해놓곤 자기들끼리 속닥이지. 헐벗은 보여줘.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뿐인 우리 삶의 본질을. 고난을 극복할 힘은 변치 않는 소중한 가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행복을 지키는 것도 그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비롯됨을. 성공을 향해 인내와 끈기로 달려가면서도 늘 주변을 돌아봐야 해.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다 보면 성공의 끝자락에 불행이 기다릴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마음의 땅은 안녕한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 1분만 들으면 죄와 벌 읽은 척 할 수 있어. 법을 공부하던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코프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고 생각해. 평범한 범인과 나폴레옹 같은 비범인. 자기 같은 비범인은 인류를 위해 악랄한 전당포 노파 한 명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그렇게 그는 도끼를 휘두르고 현장을 목격한 노파의 동생까지 죽이고 말아. 그 순간 지옥문이 열려. 흔들리지 않던 논리를 양심이 밀어내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를 덮치고 환청과 열병 속에서 미쳐가. 벼랑 끝에서 그를 구원한 이는 불행한 삶 속에서도 신앙심과 이타심을 잃지 않은 매춘부 소녀였어. 그녀의 순수한 영혼 앞에 라스콜리코프는 울며 죄를 고백하고 자수하게 돼. 도스토옙스키는 말해 그 어떤 인간의 논리도 양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죄에는 벌이 따르고 벌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과 용서도 있는 거라고. 자신만의 뒤틀린 정의로 사람과 세상을 재단하는 이들이 있어. 그 오만함이 양심마저 마비시키기도 해. 자기 죄를 외면하고 벌받을 기회조차 거부하는 삶만큼 불행한 삶이 있을까? 죄 짓고 벌받을 양심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겠지. 적어도 구원과 용서를 바랄 수는 있으니까. 1분만 들으면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 읽은 척 할 수 있어. 미국 대공황 시기 떠돌이 불황자 프랭크는 우연히 국도변 간이 식당에 들렀다가 주인 닉에게 일자리 제안을 받아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의 젊은 아내 코라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수락하지. 돈은 좋아도 늙은 남편은 싫었던 코라와 욕망의 관계를 맺는 건 어렵지 않았어. 선을 넘은 게 문제였지. 걸림돌을 없애고 돈을 챙겨 도망치기로 공모한 두 사람은 2번의 시도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닉을 죽이는 데 성공해. 살인 혐의를 받지만 닉의 보험사들이 사고를 인정해 무죄는 물론 거액의 보험료까지 챙기지.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자동차 사고로 코라는 죽고 프랭크는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결국 교수형으로 죽어. 작가 제임스 케이는 보여줘. 선 넘은 욕망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운명의 그물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포스트맨은 운명이야. 첫 번째 벨이 울렸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해. 한 번은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어이 죄를 지으면 포스트맨이 다시 찾아와 2번째 벨을 누르고야 말 테니까. 파멸의 벨을. 1분만 들으면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 읽은 척 할 수 있어. 19세기 런던 젊고 아름다운 청년 도리언. 그의 미모에 홀린 화가 배질이 생애 최고의 초상화를 완성하지. 하지만 도리언은 영원히 늙지 않는 그림 속 자신을 질투하며 초상화가 자기 대신 늙게 해달라고 빌어 영혼이라도 팔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원이 이루어져. 도리언이 쾌락과 범죄를 일삼으며 나이를 먹어가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워. 초상화가 그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채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지. 끔찍한 진실 앞에서 격분한 도리언이 초상화에 칼을 꽂는 순간 그는 죽어. 남은 건 괴물처럼 늙어버린 그의 시신과 처음에 그 아름다운 초상화 속 도리언의 미소뿐이야. 오스카 와일드는 보여줘. 내면을 챙기지 않은 탐욕의 결과를, 겉모습에 집착할수록 썩어가는 양심의 최후를.
도리언이 외면한 건 그림이 아니라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영혼이었어. 내세우고 싶은 겉모습에 갇힌 우리 내면은 잘 있는지 가끔이라도 들여다봐야 해. 1분만 들으면 어린 왕자 읽은 척 할 수 있어.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 나는 신비로운 소년 어린 왕자를 만나 자신의 소행성 B612를 떠나 여러 별을 여행하던 중이었어. 어린 왕자는 별들을 돌며 이기적인 왕, 박수만 받고 싶은 허영쟁이,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술꾼, 숫자만 세는 사업가 등을 만났지. 어린 왕자의 눈에는 하나같이 이상한 어른들이었어. 그러다 지구에 도착해 여우에게 길들임의 의미를 배우게 돼. 서로를 길들인 소중함을 잃지 않으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깨달아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가 소중했던 이유는 그 꽃을 위해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준 시간 때문임을. 생텍쥐페리는 물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냐고, 길들임의 시간만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냐고, 그 끝에 상실마저 감내할 용기가 있냐고. 우린 모두 한때 어린 왕자였어. 마음으로 보는 능력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가끔은 주변을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함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1분만 들으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은 척 할 수 있어. 가난이 영혼마저 갉아먹는 브라질의 어느 빈민가, 사랑보다 슬픔을 먼저 알아버린 소년 제제. 형, 누나, 아빠한테 날마다 매를 맞아. 장난이 심하긴 했지. 그런데 고작 5살 철부지잖아. 제제는 뒤뜰의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에게 말을 걸며 마음을 달랬어. 그리고 포르투가 아저씨, 난생 처음 느낀 어른의 다정함에 비로소 아이가 될 수 있었어. 하지만 포르투가가 기차에 치여 죽던 날 제제는 소년이기를 멈춰. 이제 민기뉴는 제제의 마음속에서 베어지고 없었어. 작가 주제 마우루지 바스콘셀로스 자신의 이야기야.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냐고 글썽이던 어린 주제는 희망과 극복이 아닌 상처 위에 겹겹이 딱지가 앉으며 어른이 됐어. 우리도 그렇겠지. 모두 번듯한 어른의 옷을 입고 상처 따위 없는 척 살아가도 이미 베어버린 라임 오렌지 나무 아래서 울고 있는 제제를 마주하곤 해. 나는 11살 때였어. (1분만) 들으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읽은 척 할 수 있어.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잘 나가던 판사 이반 일리치. 승진 발령에 들떠서 새 부임지 새집 커튼을 손수 달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옆구리를 다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죽을 병으로 도져서 눕게 돼. 그때부터 삶이 무너져. 동료들은 그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궁금해 미치겠고, 아내는 돈 걱정, 자식들은 자기들 살궁리만 할 뿐이지. 그제야 그는 깨달아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음을. 성공과 체면만 쫓느라 진정한 사랑도 속 깊은 교감도 나누지 못했음을. 특별하다고 믿었지만 남길 것 하나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었어. 톨스토이는 물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길 거냐고. 언제까지 남들에게 잘 보일 커튼으로 내 마음의 창문을 가릴 거냐고. 부디 성찰하며 살라고. 삶은
죽어야 비로소 완성이야. 늦은 게 아니고 끝난 건 더더욱 아니야.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삶은 아직이니까. (1분만) 들으면 여자의 일생 읽은 척할 수 있어. 19세기 프랑스 귀족의 외동딸 잔느, 17에 수녀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밋빛 환상에 빠져 얼굴값 하는 줄리엔과 결혼을 해버려. 아니나 다를까 이놈 이거 신혼여행이 끝나기 무섭게 바람을 피워대. 집안 하녀까지 건들더니 겁도 없이 백작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다 결국 들켜서 백작에게 죽어. 잔느는 하나뿐인 아들 폴만 바라보며 맹목적인 사랑을 주지만 이놈은 제 아비보다 더해. 여자의 도박까지 있는 재산마저 다 날려먹지. 텅 빈 집에 이끼 낀 절망만이 남았을 때 잔느는 어미가 누군지도 모르는 손녀를 품에 안게 돼. 하지만 그 아이를 기르며 안정을 찾아가. 모파상은 말해 인생이란 생각만큼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축축한 이끼에 갇힌 것 같아도 결국 흘러가게 돼 있다고. 희망을 놓지 않는 한. 힘들었어도 지나고 보니 그럭저럭 살만했지. 어차피 물릴 수도 없어. 주저앉지 말자. (1분만) 들으면 젊은 베르텔의 슬픔 읽은 척할 수 있어. 감수성 충만한 청년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하게 돼. 그녀는 이미 흠잡을 데 없는 신랑감 알베르트와 약혼한 사이였지. 고뇌 끝에 잠시 떠나 있었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가. 로테는 여전히 친절했고 베르테르는 미칠 듯 행복했지만 알베르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하염없이 불행해졌어. 살아낼 길이 없었어. 그래서 죽어. 괴테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다지만 그는 죽지 않았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랑의 모든 걸 거는 삶이 숭고할까? 괴테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아 살아있음으로 답했고, 베르테르의 죽음은 슬픈 사랑의 피날레가 아닌 복수의 서곡이었어. 베르테르가 삶을 끝낼 때 쓴 권총은 알베르트에게 빌린 것, 심지어 로테의 손을 거쳤지. 그 총으로 죽은 거야. 두 사람에게 평생 떨치지 못할 죄책감을 떠넘긴 비겁하고 이기적인 복수. 베르테르는 죽음으로써 로테의 마음에 결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어. 사랑은 무슨. (1분만) 들으면 노인과 바다 읽은 척할 수 있어. 조각배로 물고기 잡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 여든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계속 허탕이야. 그런데도 노인네가 포기를 몰라. 85일째에는 더 먼 바다로 나가지. 거기서 드디어 자기 배보다 훨씬 큰 정새치를 낚아. 아니, 끌려가.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사흘을 버텨. 그리고 마침내 옆구리 깊숙이 작사를 꽂고야 말지. 그런데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아버렸어.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달려들어. 부두에 도착했을 때 남은 거라곤 거대한 뼈다귀뿐이었어. 사람들은 그 엄청난 크기에 놀라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 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친 몸을 누이고 사자꿈을 꾸면서. 해밍웨이는 말해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고.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꺾진 못한다고. 뼈다귀만 남았어도 얼마든지 자부심 가질 수 있어. 실패가 뭐, 될 때까지 하면 돼. 1분만 들으면 뭐뭐 읽은 척 할 수 있어. 어느 도시의 폐허가 된 원형극장. 거지꼴을 한 말라깽이 소녀 모모가 살아. 모모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냥 마음을 다해 들을 뿐인데 사람들 스스로 답을 찾고 위로받았다며 고마워하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 시간을 저축하면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꼬드겨.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며 시간을 아꼈지만 삶은 더 차갑고 회색빛으로 변해갈 뿐이야. 속았어. 그자들이 앗아간 시간은 서로 마음을 나눌 여유였던 거야. 모모만 홀로 남아 고군분투해. 신비한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와 시간의 관리자 호라 박사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회색 신사들이 훔쳐간 시간을 되찾아 사람들은 다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돼. 미하엘 엔데는 말해. 시간은 우리 삶이고 마음이라고. 1분 1초 아낀다고 삶이 행복해지진 않는다고. 시간에 쫓길수록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 우리 다 알지. 미래를 위해 아껴둘 시간 따위 애초에 없어. 시간은 지금 우리 마음을 나누는데 써야 해. (1분만) 들으면 소공녀 읽은 척 할 수 있어. 인도에서 온 부잣집 외동딸 사라.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빠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런던의 여자 기숙학교에 맡겨져. 돈을 번 교장 민친 선생이 마음에도 없는 공주 대접을 해주지. 사라는 잘난 척은커녕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파산했고 돌아가셨대. 돌변한 민친 선생은 사라를 다락방으로 쫓아내고 하녀처럼 부려먹어. 하지만 사라는 온갖 학대 속에서도 스스로 공주라고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아. 공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품위를 지켜야 하니까. 그러다 아빠의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을 만나 유산을 되찾고 당당히 학교를 떠나. 프랜시스 버넷은 말해. 귀한 사람은 화려한 비단 옷이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만든다고. 암울하다고 영혼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고. 사는 게 참 구질구질하고 다락방처럼 갑갑할 때가 있지. 그렇다고 마음마저 긁히지 마.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공주야.